안녕하십니까. 2025 의대 대비 인적성 MMI 강의를 맡게 된 이종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영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영두 원장 또 모시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벌써 이제 9년째네요. 네, 9년째. 이게 또 이렇게 인적성 MMI 분분에서 또 베스트셀러를 좀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좀 생각하면서도 또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왜냐면 이제 MMI가 또 이렇게 이 9년째 뭐 10년째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가 이제 증원이 되면서 네, 그렇죠. 의대를 원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늘어난 만큼 보다 이제 정확하고 보다 이제 합격률이 높은 그런 컨텐츠와 내용으로 좀 이렇게 보답을 좀 해야 되는데 참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작년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의대 인적성 MMI 기출 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2025학년들을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MMI가 이제 서울대를 좀 저희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의대에서 어떻게 지금 의대에서 MMI 또는 인적성 면접이 진행되는지 우리 최 원장님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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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MMI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은 당연히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단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해당되는 표를 보시면 사실 MMI 면접이 아니더라도 인적성 면접을 하거나 면접을 본 학교까지 모두 총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점점 대부분의 비중이 2단계에서 면접이 굉장히 비중이 커진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배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3배부터 시작해서 10배수까지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MMI 면접이 굉장히 마저 분수령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하고요. 저는 사실 이 인적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능력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여기만의 인성을 갖고 있는지와 적성까지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이한 거는 연대에서 올해 교과에서 면접을 지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각 학교들이 점점 계속 늘리거나 비율을 확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통 이제 교과 전형하면은 수능 최저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지만 반면에 이제 교과 전형인데도 우리 계명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20% 선발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고신대 10배수.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들어가면은 면접에서 충분히 뒤집기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종합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 10배수, 지역인재 같은 경우 10배수 선발을 하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5배수에서 또 계명대 7배수, 그 다음에 이제 한림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이제 5배수, 그죠? 다 보통 5배수에서 3배수, 4배수, 5배수, 5배수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 그래서 그 배수 안에 1단계에서 들어갔을 때 면접이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도 이제 면접이 50%입니다. 네. 계열적합이 5배수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열적합화 같은 경우는 의대에서 많이 좀 지원을 좀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특목고 위주로 계열적합학이 특목고 위주로 좀 된다 하더라도 일반고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예, 그만큼 면접이 뒤집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8년도 입시가 이제 변형이 되면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면접에서 더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고 대학들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이제 평가 패러다임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면접이 본고사 유형처럼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이제 명확하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서울대에서도 2028 뒤에 발표를 했지만 이 MMI 면접이라는 게 단순히 의대에서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 계열에서 전부 다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단 이제 준비하는 학교에서의 비용이 비싸겠죠. 그래서 적당히 그렇죠. 적당히 만들어 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그 다시 한번 이게 이 MMI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MMI가 그 이제 의대가 확대가 되면서 이 MMI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강의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작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MMI에 대한 정확한 모범 답안은 있어도 정확한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답화해서 그거를 어떤 도식화하고, 이게 도식화가 될 수 없는 건데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점수가 거꾸로 더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구독자 내지는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좀 전에도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늘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사범대학교에서도 이 MMI를 적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MMI는 정확하게 우리 인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그냥 뭐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이렇게 답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을 점수를 많이 줘.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수년간의 임상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마다의 어떤 대답들이 어떤 성취도와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가 임상 데이터로 나온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킨 거라는 거. 그냥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 서울대는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용역을 줘서요. 거액을 들어서 뭐 몇 억씩 들어서 이제 임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임상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표본을 돌려보고 실제로 데이터를 해보고 뭐 이렇게 대답하는지 저렇게 대답하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객관적이고도 굉장히 좀 분석적으로 엄밀하게 따져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일부 대학들에서 같이 좀 이렇게 따다 쓰기도 하고 또 변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변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수험생분들이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다각도로 스스로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논리적 근거를 항상 따져서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몸에 배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수학 문제 답하듯이 그렇잖아요. 그 만약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도 우리가 뭐 서울대학교에서 뭐 늘려야 된다고 했지만 아니 수능과 내신으로 편별할 수 있으면 굳이 MMI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MMI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고 최고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인재를 선발한다? 그렇다는 것은 그냥 허투루 나온 것은 절대 아니다. 근데 이 허투루 나온 것이 절대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치부를 하는 일부 콘텐츠와 일부 내용들은 우리 좀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 너무 좀 강조를 했어요. 작년에도 우리 이거 할 때 이런 얘기 언급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MMI를 촬영 끝나고 또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촬영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MMI를 하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고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때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능 끝나고 MMI를 하는데 또 그렇게 들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스님, 이렇게 배우고 왔는데요? 근데 그것도 뭐 몇백 명씩 이렇게 좀 몇십 명씩 좀 이렇게 몇백만 아니다 몇십 명씩 여러 명을 놓고 강의하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강의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쿠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라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부분이
그 강의의 답 위주로 생각을 몰아가는 게 네. 우리도 이해도 못하면서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MMI가 저희가 이제 올해는 매년 우리 MMI에 대한 설명을 좀 하지 않습니까? MMI가 이런 거고, 뭐, 세계에서 다섯 개 방, 뭐, 한 실당 뭐 10분에서 15분, 뭐, 이렇게 좀 뭐 상황 면접, 자료 분석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뭐 작년에도 우리 했고, 지금 뭐 우리 이 시대고시에서도, 시대에듀에서도 계속 찍어놨던 것이 계속 좀, 영상이 좀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그거보다도 정확한 인지를 갖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 MMI는 충분한 임상과 실험과 그런 데이터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 특히 서울대를 저희들이 왜 서울대만 평가 분석을 하느냐면요. 서울대가 그만큼 연구를 통해서 기반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출제 의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MMI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된 문제와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전달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요구하는 거라는 걸 인지를 하라는 뜻으로 서울대 문제를 저희들이 항상 분석을 해주는 거고요. 왜 서울대만 하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작년 1번 문제와 좀 이따 이제 1번 문제를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작년 서울대 1번 문제와 올해 서울대 1번 문제가 진짜 저는 이 감탄을 하는 게 작년 서울대 1번 문제와 올해 서울대 1번 문제가 이 MMI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취지와 출제 의도가 다 포함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1번 문제가 뭐냐면 투명성 문제였습니다. 이 MMI는 진짜 투명성을 갖고 있어서 하지만 투명성에 창의적인 것이 들어있다. 즉 창의적만 있다고 해서 MMI 정답은 아니다. 예, 투명성 어떤 기준이 있다. 예, 그래서 페인트 문항도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올바르다고 대답한 것이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그 조별 활동을 할 때 우리 조원 중에서 누군가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봤다. 그랬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느냐. 뭐 이런 문제들. 네네. 예.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그런 임상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그 예시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취한다. 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묵인한다. 뭐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조별 활동이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조별 활동이고 서로 선생님한테라든가 다들 어떤 점수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선생님한테 점수를 얻으려면 일단 선생님이 그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린다.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답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바로 그 자리에서 불의를 봤을 때 응징하는, 바로 대처하고 올바르게 잡고자 하는 것이 가장 점수가 높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이 MMI에서 나오는 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준과는 약간 갭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의대니까 의사니까 뭔가 뭐든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의사니까 희생한다? 그렇지는 않다. 나 스스로가 의사인데 내가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내가 희생해서 죽으면 누가 치료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단적인 얘기를 들은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를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었지만 명확한 기준과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 분석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좀 더 심화해서 간다면 어떤 철학적인 이론, 또 윤리적인 이론까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갑니다. 매년 그런 친구들이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백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괜찮은데
이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사고가 잡혀서 오니까 교정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친구가 이제 답변을 하면 한 두세 문제 정도 그냥 듣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는 이제 교정해 주길 바라죠. 그럼 네. 제가 생각하는 교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 저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요. 네. 제가 답변을 그냥 정해서 가지고 온 거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쳐주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대학마다 살짝 문제의 채점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채점 기준을 발표한 거 보면 똑같은 서울대학교 문제인데 불구하고 타 대학에서는 평가 기준이 다르게 해석하는 그 평가 기준을 내놓은 대학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건 면밀히 좀 보셔야 돼요. 선행영향 평가에서 공개를 하니까 그걸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거의 일맥상통해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고 MMI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 서울대 의대 면접 재심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그 도표 해석 문제가 딱 나왔어요. 작년에 아까 제가 1번 문제, 서울대 1번 문제, 작년 1번 문제는 투명성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투명성 문제라는 것이 뭐냐? 그만큼 예술적인 창작에 있어서도 어떤 투명성의 기준이 있어서 창작에 그냥 무적정적인 창의적인 창작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통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어떤 논리를 기반한 창의성이 있듯이, 예, 그런 어떤 기준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면은 요 문제는 이 도표를 통해서 이 해석하는 문제가 이제 1번으로 나오는 건 제가 서울대 문제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상당히 좀 이 신선하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인데요. 우리 최 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네. 일단은 자가평가에 대한 그룹을 A, B, C, D 그룹으로 나눈 거고요. 사실 이제 저는 이 데이터를 보는 순간에 실제 예상 점수와 예상 점수가, 실점수와 예상 점수가 왜 다를까라고 생각하면서 참 많은 학생들이 사실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냐면 본인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더 낮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생각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온 친구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그룹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네. 또 하나는 겸손 혹은 걱정, 기우 등 여러 가지 생각에 이 심리적인 부분도 포함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이 자기 평가에 대한 건데 이제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이렇게 나눠서 4개의 그룹. 이게 실제로는 이제 A 그룹하고 이제 B 그룹, C 그룹, D 그룹인데요. 이 점수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예상 점수. 그러니까 쉽게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가 지금 어떤 시험을 봤는데 실제로 예상 점수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실제 점수하고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A가 이제 점수가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그룹이죠. A가 못하는 그룹인데 못하는 그룹은 실제로 점수가 10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인데 불구하고 나는 60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B그룹도 마찬가지로 나는 30점 정도, 4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제로 6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제로는 40점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C그룹은 실제로는 예상은 70점 정도인데 실제로는 한 60점 정도고, 근데 오히려 D그룹, 최상위 그룹은 오히려 예상 점수보다 실제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메타인지 흔히들 메타인지 많이 하시는데 그 메타인지의 실험 통계를 보면 실제로 이게 됐다고 그래요. 이게 다닝 크루거라는 코넬 대학교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예, 다닝 크루거 맞습니다. 다닝 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이제 학부생들 대상으로 이거를 조사를 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점수가 코넬 대학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좀 잘하는 친구들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별로 못해라는 이런 게 나와서 오히려 이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였다라고 했던 후문도 있던 이런 조사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메타인지 한 시험 보기 전에 한 10문제 정도를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주고 너가 몇 문제 맞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미리 적게끔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봤더니 오히려 어떤 애들이 추적 조사를 했더니 어떤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냐 내가 10문제 맞을 것 같은데 10문제 다 맞을 친구도 이게 아니고 내가 몇 문제 맞을 제가 딱 보니까 5문제 맞을 것 같았는데 5문제 비슷한 맞은 애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현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성취도가 높았다라는 이게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실험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한 그런 그래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 보셔야 할 때 우리 보통 의대에 간 친구들은 어떻게 좀 보통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우수한 성적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의 성취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현상이 어떤지를 스스로 자기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문항을 보고서 점치면서 들어가면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상 점수와 실제 점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가장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메타인지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기보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습하면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그렇죠. 해왔나에 대한 관점으로요. 네, 그래서 확실히 점수를 높게 나오는 나의 학습 방식과 연결시키면서 내 학습 방식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확실히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부했을 때는 A와 같은 영역이 나왔지만 내가 만약에 더 완벽하게 공부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D 같은 부분이 나왔다. 즉 공부에 대한 접근 방법, 자신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어떤 이 자신감도 좋지만 정확하게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소양과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도 역시 그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노력하다 보니까 더 월등한 성적과 그 성취도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나는 부족해. 다른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이런 어떤 생각으로 간다라는 이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3번 문제랑도 이제 연관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서울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면 이제 극상위권 요 그룹에 해당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 문제에서 서울대학교 아까도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1번 문제에서 참 이거를 참 잘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연 서울대학교 의대를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서울대학교 의대를 지원했던 애들이 이거를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했다면 나는 지금 요 그룹인데 그럼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랑 헷갈리는 이거인 거죠. 이게 딱 보는 순간. 그렇죠. 예. 이걸 문제를 보는 순간부터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대답해야지 여기서 좀 좋은 점수를 받을지.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나온 다음에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론에 이제 자기 논리적인 괴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를 항상 보는 순간 이 꼬리 질문을 쓰여져 있던 아니면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하던 일단 항상 이런 그림을 보면 나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년에 일본 문제가 투명성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굉장히 좀
그 예술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로는 어떤 그 예술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던 문제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좀 해석하기도 어려웠던 문제고 근데 이 문제가 실은 우리가 서울대 문제가 MMI가 이 새끼 문제는 없어요. 이게 딱 보고 들어가서 뭐 1번 문제 정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이거고 요거는 딱 가서 앉으면은 앉은 상태에서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오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충을 봤을 때 이 친구 만약에 이거를 접했던 친구들 더닝크루그 이펙트를 접했던 친구들은 아 이게 그런 걸 나타내는 거야 하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딱 들어가서 아 이거 맞아. 그럼 나는 극상위권이니까 나는 실제 점수로 실제 나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늘 부족해서 삽니다 해야 될지 이게 애들이 좀 헷갈렸을 거라는 거죠. 제 말씀이.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점수를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래서 이제 추가 질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추가 질문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의학도로서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것이 떠오르냐. 의학도로서. 과연 의학도로서 이 그래프를 보고 만약에 떠오른다는 얘기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전문성 영역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의사라는 직업의 그런 전문성, 그다음에 집중도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지만 본인이 이 경지에 올랐을 때 자기가 겸손하다고 해서 치료하거나 이런 의술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여기 보이는 D처럼 충분히 잘하는 경지에는 왔지만 항상 더 잘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 저는 그런 관점을 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사라는 직업은 항상 이제 머릿속에 우리 수험생들이 넣고 가셔야 될 게 전문직이면서 봉사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AI가 굉장히 좀 의학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나오듯이 전문직이라는 건 의학적인 지식이거든요. 이제 의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또 지금도 못 밝힌 것들을 밝혀내고 있고 의학에서는 지금도 못 밝힌 게 뭐 이렇게 전체 100이라면 밝혀진 게 뭐 3%뿐이 안 된다 정도로 굉장히 안 밝힌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전 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그 여기서 이제 2번에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건 하나 뭐냐면은 우리 그 보통 학교에서 이제 우리 애들 이 극상위권 친구들이면은 친구들을 이게 좀 부족한 성적이 부족한 친구들 많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네, 멘토 하면서 뭔가 어떤 그 똑같이 배우는 자세.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 뭐 이런 것보다는 같이 연구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경험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그 3번 문제가 역시 서울대라는 말씀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이 책을 쓰면서 실은 우리 최 원장님이랑 상의를 하면서도 요 3번을 좀 쓸까 말까 했습니다. 요거 솔직히 이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페인트 문항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것이 유의미하니까 너는 그러면 성적이 높지만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그럼 항상 우수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나는 진짜 성취도가 이만큼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한 친구들이 과연 요거에 해당되는 최상위권 그룹이 될 것이냐. 이 그래프에 의존해서 그러면은 어떤 설문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근거로 뽑을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유의미하냐.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뭐 선발고사라든가 이런 거에 적용을 이게 100% 시킬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네. 예. 근데 실은 그 의학도 과학자라는 측면에서 이게 코넬 대학교에 다니는 일부 그룹에 대한 조사라는 거죠. 근데 그 일부 조사가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이게 좀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그런 그룹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뀔 수도 있고 적용 범위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친구들이 점수가 높다라고 체킹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이거는 유의미하다라는 것보다는 연구 결과로서 하나의 연구 결과로서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하나의 연구 결과일 뿐이다. 끊임없이 또 다른 어떤 데이터를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있다 없다라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마지막에 제가 지금 언급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 문항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요 1번 문제에서 보더라도 어떤 이 출제적인 의도에서의 어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페인트 문항에서의 어떤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최 원장님 요 문제 1번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지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마지막 3번 문항과 더해서요. 네. 사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내가 꼭 D의 유형처럼 지금 예상 점수가 실제 점수보다 낮은 친구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꼭 맞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뭐냐면 요 중간 지점에 정확하게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내가 내 점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이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의 논리적인 그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경험들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국한되지 말고 본인의 성향 자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이 안 되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제 지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처럼 더 내가 겸손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문제를 보고 괜히 본인의 논리가 달라지고 틀렸나라고 생각하고서는 갑자기 본인의 오역을 하는 순간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그래서 MMI 면접은 자기의 기준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90% 이상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출제 의도에 맞느냐도 중요하고요. 이게 이 자료 해석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이 그래프라든가 자료 해석 말 그대로 우리 수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답이 그러니까 결과치가 이제 답이 있다기보다는 이 그래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있는 거를 왜 MMI에서 1번 문제를 냈을까를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답이 있어. 그럼 그 답은 애들이 수학 문제처럼 답이 있어. 그래프 문제 답이 있어. 근데 그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대답하는 건데, MMI 문제에서 그 답이 뻔한 문제를 냈을까? 이걸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래프 문제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네가 의학도로서 과학도로서 이 그래프를 네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최 원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우리가 AI가 있어요. 자, 지식은 AI 통하면 오히려 더 많이 습득할 수 있죠. 근데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네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어떻게 올바르게 쓸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이거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출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1번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요. 지면에서는 나타낼 수 있는, 책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들 꼭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체킹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